서비스를 가입할 때요. 그 약관 전체 동의 버튼 있잖아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그냥 무심코 꼭 누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클릭 한 번으로 시작되는 우리 정보의 긴 여정, 여기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마침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여정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아주 상세한 해설서죠.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 복잡해 보이는 법의 핵심을 딱 꿰뚫어보고 내 정보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 클릭 한 번으로 대체 어떤 정보가 넘어가고 기업은 그 정보를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지,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쥘 수 있는지 오늘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꿰어보죠.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하면 보통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이 정도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그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대체 어디까지가 제 개인정보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시작점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개인요? 네, 여기서 핵심은 다른 정보랑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는 사소해 보이는 정보도 전부 개인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다면 잠깐만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떤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그 사진 파일에 위치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SNS 계정은 다 공개되어 있고요. 그럼 이 위치 정보도 제 개인 정보가 되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위치 정보 하나만으로는 누군지 몰라도 SNS 계정이라는 정보랑 결합하면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이게 딱 특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개인정보죠. 와, 자료에 나온 더 흥미로운 예시들을 좀 볼까요?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회사에 있는 인사곡과 평가표처럼 누군가의 주관적인 평가가 담긴 정보도 개인정보입니다. 평가도요? 네. 심지어 연예인의 예명처럼 가짜 이름이라도 특정인과 바로 연결된다면 그것도 개인정보로 취급됩니다. 인사평가나 예명까지 개인정보라니 정말 생각해보면 확 넓혀야겠네요. 그렇다면 요즘 데이터 산업에서 계속 언급되는 가명정보는 이건 또 뭔가요? 개인정보랑 다른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활용이란 보호,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나온 개념이거든요. 균형이요? 네. 가명 정보라는 건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걸로 대체해서요. 추가 정보 없이는 이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예요. 예를 들면 서울 사는 35세 홍길동이라는 정보에서 홍길동을 이용자 A로 바꾸는 식이죠. 잠깐만요. 그럼 가명 정보라는 게 결국 원래 정보로 되돌릴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이건 가명 정보라 안전합니다라고 말해도 그 추가 정보를 가진 내부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완벽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법은 가명 정보를 되돌릴 수 있는 그 추가 정보를 완전히 분리해서 별도로 보관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같은 제한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아, 이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게 익명 정보인데요. 이건 어떤 기술을 써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익명 정보는 아예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 경계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익명 정보는 법의 규제를 안 받으니까 기업이 제 구매 기록 같은 걸 완벽하게 익명으로 처리하기만 하면 제 동의 없이 그냥 마음대로 분석하고 활용해도 합법이라는 뜻이군요. 데이터가 석유라고 불리는 시대에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가 기업에게는 정말 사활을 건 문제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가 발전할수록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정보의 범위가 이렇게나 넓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기업이 이 소중한 정보를 가져가는 첫 관문, 바로 동의에 대해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그 동의 버튼, 사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정보 주체의 동의가 개인정보 수집의 대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은 몇 가지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예외가 바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
아, 그래서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배송지 주소랑 연락처를 입력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박스를 또 누르지 않아도 됐던 거군요. 이미 구매라는 계약을 했고 그걸 이행하려면 배송 정보는 필수적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상품 구매라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고객이 AS를 신청했을 때 상담원이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 구매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이행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예외가 없죠. 이 부분은 자료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던데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네. 그냥 단순히 보호자 동의함에 체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법정 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나 신용카드 정보 제공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동의 사실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보는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담긴 조항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좀 교묘한 방식으로 동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료에 나온 잘못 든 동의 사례처럼 마케팅 정보 수신은 분명 선택사항인데 이걸 동의 안 하면 가입을 못하게 막거나 아니면 마케팅 수신 동의하시면 특별 할인 쿠폰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것도 일종의 불이익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법 제22조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 법으로 막아놨군요. 네, 만약 마케팅 활용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원 가입 자체를 막는다.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고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쿠폰 증정처럼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유인책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그 혜택이 너무 과도해서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이 제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했다고 치죠. 그런데 그 정보가 그 회사 서버에만 얌전히 머물러 있진 않잖아요. 여기서부터 정말 헷갈리는데 내 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제3자 제공이랑 업무를 맡기는 처리 위탁, 이 둘은 대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 이 둘은 정보가 넘어가는 목적,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로 구분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목적과 통제권이요? 네. 아하, 그럼 처리 위탁은 제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변호사가 제 비밀 정보를 다루지만 그건 제 일을 대신 처리해주기 위한 거고 만약 변호사가 실수하면 그 책임은 결국 저랑 연결되는 거죠. 반면에 제3자 제공은 그냥 제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 거고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처리 위탁은 원래 정보를 수집한 회사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쇼핑몰이 배송을 위해서 택배사에 고객 정보를 주는 게 대표적이죠. 네네. 택배사는 쇼핑몰의 배송 업무를 대신 해주는 거지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 마케팅에 쓰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리 위탁은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위탁 사실이랑 수탁업체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요. 만약 수탁업체인 택배사가 정보를 유출하면 그 관리 감독 책임은 원래 회사인 쇼핑몰이 져야 합니다. 아, 책임은 원래 회사가 지는 거군요. 실제로 이런 책임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 대형 쇼핑몰이 경품 발송을 대행업체에 맡겼는데요. 그 대행업체 직원이 고객 명단을 빼돌려서 팔아넘긴 사건이 있었죠. 헉,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고객들은 쇼핑몰을 믿고 정보를 제공했지만 사고는 엉뚱한 곳에서 터진 겁니다. 결국 법원은 그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서 쇼핑몰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 정보가 누구 손에 있든 원래 수집한 회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에 비해서 제3자 제공은 정보를 넘겨받는 회사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군요. 카드사가 보험사랑 제휴해서 보험상품 마케팅을 위해 회원 정보를 넘기는 경우처럼요. 이럴 땐 반드시 제 별도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위탁업체가 또 다른 하청업체의 일을 맡기는 재위탁의 경우까지도 원래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도 인상 깊네요. 그렇습니다. 정보 주체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내 정보의 여정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그 책임의 뿌리는 뽑히지 않도록 촘촘하게 법망을 만든 것이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대행업체 정보 유출 사건 정말 끔찍한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내 정보의 여정이 데이터 유출이라는 재앙으로 끝났을 때 법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나요? 법은
유출 사고 발생 시 아주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초리자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72시간이요? 3일이네요. 정말 빠듯한데요? 그럼 제 이메일 주소 하나만 유출되어도 72시간 안에 저한테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 네,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는 단 1건이라도 유출되면 해야 합니다. 와, 하지만 당국에 신고까지 해야 하는 기준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1000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 정보나 건강정보 같은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경우 또는 해킹처럼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공격에 의한 유출일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통지는 1건부터 신고는 1000건 이상이거나 민감한 정보 유출 시 기준이 명확하군요. 그럼 그런 통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 정보 주체는 아주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기본적인 권리로 내 정보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열람권, 틀린 정보를 고쳐달라는 정정 삭제권, 그리고 내 정보 처리를 일단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처리 정지권이 있습니다. 그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23년 개정법에서는 기술 발전에 발맞춘 정말 흥미로운 권리들이 추가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첫째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입니다. 전송 요구권이요? 네, 요즘 마이데이터 서비스 많이 쓰시죠? 바로 그 법적 근거입니다. 제가 A라는 은행에 있는 제 거래 내역을 B라는 핀테크 앱으로 안전하게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내 정보의 소유권을 넘어서 통제권과 이동권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된 거죠. 와, 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직접 이사시킬 수 있는 권리라니 이건 정말 강력하네요. 다른 하나는 더 충격적이던데요. 바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가 채용 서류를 심사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렇게 사람의 개입 없이 오직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진 결정이 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정보 주체는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AI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 당신의 알고리즘이 왜 나를 떨어뜨렸는지 설명해달라고 기업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전에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됐는데 왜 떨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그냥 법 조항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요구에서 답변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소스 코드 자체를 공개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정보 주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기술의 결정에 대해 인간이 질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오늘 쭉 살펴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순히 정보를 지키는 소극적인 방패를 넘어서요. 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정보 주체인 우리에게 더 강력한 창을 쥐어주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우리가 그 법을 제대로 알고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체 동의 버튼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현명한 정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요구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공지능이 채용부터 대출 심사, 심지어는 우리가 볼 컨텐츠까지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 단 하나에 대해 그 이유를 따져 묻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결정에 대해 물어보시겠습니까?